네, 반갑습니다.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사교육 없이 만들어가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아이 공부 습관 만들기.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저는 주로 학생들을 1대1로 만나서 컨설팅을 합니다. 1대4로 만나지 않는 이유는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공부 방법은 나만 알고 있고 다른 내 짝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 아이들에게 너 자전거를 어떻게 타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타요. 그럽니다. 그럼 조금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에게 너 어떻게 한 손을 놓고 탈 수가 있니? 그냥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럼 한 손 놓고 타는 아이는 두 손 놓고 타는 아이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넌 어떻게 두 손을 놓고 타니? 그냥 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자전거를 한 손 놓고 타고 두 손 놓고 타는 이런 능숙함은 내가 하다 보니까 얻어지는 내 몸의 유연함이나 균형성에서 찾아지는 것이죠.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몸에 익어지고 내 기분에 그게 느껴지고 내 보람으로 느껴지는 것이어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게 내 몸에 익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의 공부 방법은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 아니면 그 아이를 가장 오래 지켜본 선생님 그렇게 1대1로 코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학생들을 한 명씩 이렇게 만나고 그런 이제 것들이 저의 주로 책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또 강연으로 하러 다니고 그 이야기를 들으러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화면으로 뵙고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좀 익숙한 책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우리 아이만의 공부 습관 만들기의 그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아이들에게 너 자기주도 학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요가 제일 많은 답입니다.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아서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획이라든지 뭐 주도성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선생님들께 물어봐도 자기주도 학습을 특별히 담당해서 연수를 맡거나 아이들 교육을 하신 분들 제외하면 갑작스럽게 딱 물으면 쉽게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식적인 그 의미는 읽어보시면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이다. 좀 어려운 말 같지요. 그런데 학습 과정을 이끄는 공부입니다. 결과를 이끄는 게 아니고요. 목표만 달성하는 공부가 아니고. 근데 학습 과정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엎드려 자고 있기도 하고 공부하는 아이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뭘 화답게 덮기도 하고 화면을 끄기도 하고 뭐 핸드폰을 싹 집어넣기도 하고 막 혼자 짜증을 내고 있기도 하고 학습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은 사실 아닙니다. 그 안에는 되게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의 울퉁불퉁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진로에 대한 그 자기만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의 그 난감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끝날 때까지 계속 풀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관리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 1학년, 2학년 14살, 15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그걸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습 과정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간다. 그 과정을 몸에 익힌다는 것은 학습만 붙어 있을 뿐
이 과정을 잘 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장성해서 장사를 하든지 뭐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운동선수가 되든지 자기 주도성이 몸에 익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실 때 얘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을 잘 이겨내면 지금 이 과정을 겪은 이 경험으로 나중에 무엇을 해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자기 스트레스를 관리했던 경험들, 이런 것을 자기가 경험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성적만을 가지고 자기주도학습을 이렇게 아이에게 습관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건 너무 작은 생각이고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그럼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될까? 아주 간단하게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엄마가 편하고 학원비 안 들고 뭐 이렇게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유 4번 중에 있죠. 사교육의 악순환에서 사교육비의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악순환이죠. 계속 의존하게 돼서 이 학원을 끊으면 불안해지고 또 다른 학원에 등록해야 될 것 같고 학원 가야 안 하면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내가 하는 공부는 뭔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불안함.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을 막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나는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사람이야. 또 부모는, 교사는 이 아이의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노하우를 많이 가진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진 주체들이 모였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원한다는 것이 1번입니다. 좀 이상하죠? 안 원하던데요, 우리 아이는요. 공부 자체를 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공부는 잔소리 듣는 공부입니다. 괴로운 공부,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공부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두 손을 놓고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에게 너 여기서 저기까지 3km를 가는데 조금 더 틀어져서는 안 된다. 저기서 평가관이 보고 있을 거야. 이러면 정말 타기 싫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람을 느끼고 물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듣고 달려라. 그러면 너무 행복하게 3km를 언제 왔는지 모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과 비슷한데 또 중학생 14살, 15살 그 넘어가는 시기는 아이들의 두뇌가 특히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전두엽이 성장한다는 건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엄마는 이제 참견하지 마. 이렇게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내 방에 틀어박혀서 문을 잠그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 세상이 중요해졌고 내 세상이 그럼 온전하고 완벽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도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음악 듣는 게 좋고 그 안에서 엎드려 자는 게 좋고 그 안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그 나이가 되었고 그게 아이들의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거죠. 뇌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에 너 혼자 잘 못하잖아.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네가 따라오면 되는 건데 라고 자꾸 어린아이 때 써서 엄마가 효과를 봤었던 그 방법을 자꾸 반복하려고 하자 아이는 나는 이미 뇌가 폭발을 해서 이전의 뇌가 없어졌는데 어른의 뇌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는 예전의 방법을 나에게 시도하고 있으니 난 너무너무 답답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뭐가 맞지 않는지 뭐가 힘든지 말을 해봐. 그건 잘 모르겠어 엄마. 그런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있고 논거는 없이 그냥 싫어 좋아만 있는 것이 사춘기 넘어가는 중학생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싫고 좋고의 자기의 그 판단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도 싫어하거나 그렇다면 이유를 분명하게 그 아이가 엄마가 설득되도록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인정은 우선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얘가 그때 그렇게 싫었었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1년 후일 수도 있고 2년 후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원하기 때문에 싫어하면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도 진짜 잘하고 싶어. 나도 진짜 일찍 일어나고 싶고 나도 진짜 멋있게 해내고 싶어 내 공부를.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그런데 내 욕심만큼 내가 잘 안 돼. 이제 내가 너무 싫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죠.
옆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양념을 칩니다. 그 너 게임할 때부터 알아봤다. 안 그래도 스스로도 내가 싫어 죽겠는데. 그죠? 자기주도 학습을 내가 하고 싶은데 멋지게 잘해내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죠?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 더 어렸을 때 그때는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조금 퉁퉁 부어있다가 금방 풀어졌는데 이제는 잔소리를 하면 바로 화를 내요. 깜짝 놀랄 만큼. 엄마가 민망할 만큼. 그거는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속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발끈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가 1번 이유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2번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성공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만 할 뿐 그 과정은 나를 다스리는 과정입니다.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 친구관계, 선생님관계, 또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하는 학생들,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 어려서부터 자기 진로가 정해져서 공부 말고 다른 거를 하는 학생들도 많죠. 그런 학생들도 자기 주도 야구, 자기 주도 하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고 혹시 부상이나 이런 걸로 그 운동을 그 진로를 계속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걸 택했을 때 자기 주도적인 방법으로 자기 걸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해. 입시가 이상해. 또 기업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을 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기업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를 하나 뒀으면 좋겠어요. 같은 급여를 준다면 일을 빨리빨리 잘하는 똘똘한 가사 도우미를 원하시겠죠. 어머니 입장에서. 그죠? 자기 어떤 일이든지 알아서 척척척 잘 해내는. 내가 혹시 바빠서 피곤해서 까먹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내 생각을 읽었듯이 일을 해주는 사람을 원할 겁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채용을 할 때 그런 직원을 뽑길 원합니다. 자기 주도성을 가져서 상사가 이것저것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보고서를 쓰고 자기 고객 관리를 하는 직원들을 뽑길 원합니다.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생활을 이끌고 학습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더니 공부하듯 그렇게 하더라. 회의를 마치고 나면 회의록을 다시 보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때 이 얘기를 했었지. 몇 시까지 이걸 했어야 됐지. 미팅을 마치고 나면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또 자기에게 할 거 없나 보완을 합니다. 공부하듯이. 그것은 회사에 가서 막 배운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내 공부를 관리해오던 그 습관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공부를 하면서 체득한다는 것은 굉장한 성공의 습관을 이 성장기 중에 6년 넘게 길게는 학교 생활 12년 이 동안에 성공의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은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입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실시된 지는 오래됐고 입학사전관제에서 분명히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하고 성취감을 얻은 경험을 기술하시오라고 자기소개서에 써놓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고 어떤 과목이 취약 과목이었는데 잘하게 됐고 이런 경험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자기 주도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끌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입시에 사용되고 있어요. 점점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은 물론 1등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중위권의 학생들, 하위권의 학생들도 자기 성적과 실력과 속도에 맞게 자기주도 공부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내 공부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와서 너 이거 여기까지 10페이지 풀어와라 라고 숙제를 띡 갑자기 내주면 귀찮고 불편합니다. 내 공부의 속도에 이게 맞지 않거든요. 이 교재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그렇죠? 내가 혼자 읽어보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설명해주는 시간을 또 드려야 되고 설명을 내 걸로 보는 시간을 또 드려야 되고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을 보면 학원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한두 달 다니다 그만뒀어요. 아니면 방학 때만 갔어요.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사교육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스스로 터득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사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 이게 아니죠. 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교육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저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저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교육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 네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자기주도 학습에 설득력을 주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학습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짧은 복다기는 막 옷 입고 막 정신없는 세수하는 그 시간 잠깐. 그리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오후에 그리고 오후에 저녁 먹고 어쩌고 저쩌고 뭐 TV 조금 보고 잠들기 전까지의 그 시간만 부모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서 학교 가기 전까지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식사를 챙기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아침 식사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잠이 많아집니다.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잠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새벽까지 게임이라고 음악을 듣느라고 잠을 안 자고 버티는 게 아니라 호르몬 작용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 호르몬이 늦게 분비가 돼서 늦게 잠이 온다고 해요. 그때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도움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잡니다. 계속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우는 거를 얘가 왜 이러지? 어렸을 땐 잘 일어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땐 안 깨웠더라도 중학교 간 이후에 중고등학교 때는 깨워야 정상입니다. 얘가 이상한가? 몸이 허한가?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선 깨우고 조금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아들 셋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침마다 전쟁이겠습니까? 그 등치가 이만한 아이들을 조그만 엄마가 일일이 깨우러 이렇게 놓으면 또 누워있고 이렇게 놓으면 또 누워있고 그래서 그 엄마가 생각해낸 방법은 시원한 과일을 깎아서 입에 물립니다. 그러면 그걸 씹으면서 아이들이 서서 일어난다고. 아들 셋을 키우면서 스스로 터득한 엄마의 자기주도 노하우예요. 오랜 시간. 뭐 소리도 질러보고 때려도 보고 막 그 산만한 남자애들을 얼마나 엄마가 애를 써서 키우셨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짜증 안 내게 되고 아침부터 애들도 입에서 시원한 걸 씹으니까 상쾌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엄마만의 어떤 방법들, 우리 아이를 깨우는 방법, 우리 아이 아침 무슨 잘 먹이는 방법. 아침밥을 잘 먹은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정한 에너지가 공급됐을 때 뇌에 에너지가 규칙적으로 공급됩니다. 뇌는 밤에만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조금 에너지를 비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듯이 당연히 오전 수업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졸고. 아이들을 살펴보면 밥을 먹은 아이들, 뭐 뇌의 집중력 뭐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우선 깨어서 옵니다. 학교에. 잠을 다 깨서 와요. 씻는 동안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 이 장기가 움직이고 순환을 하죠. 깨어서 옵니다. 몸이 깨어서 와요.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이 됐으니 뇌도 깨어서 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침을 먹은 집단, 안 먹은 집단, 그 계산 문제를 풀게 하거나 단어 테스트를 하거나 뭐 곱셈 문제를 풀게 하거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아도 먹은 집단이 훨씬 성적이 잘 나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얘들아 이것은 아침 먹은 학생, 안 먹은 학생 수업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카메라란다. 공지를 사전에 다 하고 카메라를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일부러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 안 먹은 아이들도 나 안 졸아야지. 부릅들고 실험에 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태도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태도가 쭈그러들기 시작하면서 2, 3교시 지나가면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엎드리고 겨우겨우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아침을 먹지 않은 반 아이들에게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침을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근데 먹는 아이들도 힘들겠지만 준비하는 엄마들에게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엄마들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미리 아침에 어떤 상을 차릴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 엄마의 역할입니다. 꼭 책을 보고 뭘 알려주는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먹을 만한, 얘가 좋아할 만한, 얘가 쉽게 먹고 갈 만한, 빨리 먹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메뉴들을 준비해 놓는 것, 이것도 엄마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잘 챙기고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은 잘 들었니? 숙제는 뭐니?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도 아이들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잘했어. 잘 갔다 왔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귀찮기도 하고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복습입니다. 숙제고. 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일들이 막 파다다닥 일어나고 많은 친구들, 아이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공부로 돌아오고 내 숙제로 돌아올 수가 있지. 오자마자 좀 빨리 옷 갈아입어, 빨리 손 씻어, 빨리 먹어, 빨리 숙제. 이렇게 되면 학교를 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전혀 자기주도적인 내 세상에 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쉬고 내 공부가 시작될 무렵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쾌감을 느끼는 건 과목마다 선생님이 달라서 이 선생님을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숙제를 다음 주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중학교 1학년들이 완전 유력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와, 이거 좋다. 중학교 이거 하나 좋네. 그리고 장기적인 숙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전까지 해라. 이렇게 큰 숙제를 미리미리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아, 좋네 이거. 그냥 싹 잊어버리고 살면 되니까. 우선 당장 내가 해야 될 건 아니라 이거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오늘 숙제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검사 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숙제를 합니다.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거를 달력에 써놓던가요? 절대 안 써놓습니다. 그날 가서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숙제해온 내 짝 거를 잽싸게 베끼거나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용케 딱 냅니다. 그럼 또 다른 성취감이 몰려옵니다. 아, 숙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우 개운해. 나에게 이런 집중력이 있다니. 학교에 와서 해도 충분하게. 이런 성취감을 자꾸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숙제 속에 분명히 수업 선생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날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수업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이고 숙제를 해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더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교실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경우에 숙제를 내주죠.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받아온 즉시 그날 하는 것이 가장 숙제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숙제에 대한 설명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숙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잔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놔두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친구한테 이거 메시지 보내라고 바쁩니다. 야, 그 숙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였냐? 어떻게 하는 거냐? 몇 페이지 써야 되는 거냐? 너 했냐? 우리 만나서 같이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만났는데 왜 PC방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보고서를 써야 되네요. 자기네들 말로는. 그런데 결국은 학교에 가서 하죠. 만난 김에 게임을 한 판 해야 되니까. 숙제는 받은 날 바로 하는 거. 바로 하면 사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숙제를 바로. 검사일이 다음 주여도 오늘 완전하게 끝납니다. 근데 큰 숙제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독후국을 써온다든지 그날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없는 숙제들이 있죠. 오랜 동안 해야 되는 수행평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뼈대는 그날 잡아놓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무슨 보고서를 써와라. 이게 숙제라면 그 책을 주문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 책이 우리 집에 있다면 책의 목차라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 책을 언제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1차적인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음 달까지야.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음 달 숙제를 내가 지금 걱정할 수 없어. 이렇게 덮어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분량이구나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숙제를 받은 그날에. 여기서 또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점은 큰 숙제의 경우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실험 보고서, 뭐 책을 구매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잘 때 책을 좀 몇 페이지 읽어준다든지 엄마가 여기 좀 읽었으니까 내일부터 네가 읽어라. 이 책 참 좋다. 이렇게 권해줄 수 있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다음 달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숙제가 이번 주말에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이 숙제를 가지고 언제 검사할 일이 되나 이렇게 이쁘게 기다리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미리 슬쩍 내는 겁니다. 숙제를 미리 했으면. 그럼 선생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잘했다 그리고 넙죽 받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 것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채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점수를 내기가 좋죠. 상대평가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훑어보고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부지런히 했구나. 우선 칭찬 한번 듣습니다. 빨리 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봐라. 이걸 바꿔봐라.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칭찬을 받고 숙제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듣고 숙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거를 보충합니다. 그리고 제 날짜에 다시 냅니다. 그럼 우리 아이 숙제는 훨씬 더 양과 질이 좋을 수밖에 없고 더 좋은 것은 우리 아이가 2번 그 주제를 공부했다는 게 되죠. 더 자세히 생각해 봤다는 얘기가 되고 선생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비교할 기회를 한번 얻었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숙제가 빨리 완성되면 빨리 제출하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제가 골똘히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녀를 잘 키운 어머니가 들려주신 비법입니다. 그렇게 저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더라. 그래서 큰아이를 그렇게 키워서 그 뒤에 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 둘에게도 그 방법을 계속 똑같이. 그래서 세 자녀를 굉장히 잘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숙제를 그렇게 도와주니까 참 좋더라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숙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끝나면 보통 10분 안에 끝나는 작은 숙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숙제를 해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복습입니다. 복습을 하기 위해서 중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노트, 프린트를 집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초등학생들 엄마 중에는 교과서를 한 세트 집에다가 딱 구비해 놓고 엄마가 미리 공부를 해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학년 때 길어야 4학년, 3학년 정도까지만 의미가 있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집에 있는 새 교과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내가 학교에서 수업 들은 그 교과서, 밑줄 필기가 있는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오면 이루 더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 오면 노트를 거의 안 씁니다. 교과서 여백에 필기를 하거나 프린트물로 대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교과서를 내가 수업 시간에 봤던 교과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덥고 무거우니까 나 집에 있는 깨끗한 내 교과서 볼 테야. 집에 있는 깨끗한 내 교과서에는 필기가 없고 흔적이 없고 구겨진 흔적이 없어서 내 수업 시간을 떠올려 주질 못합니다. 그 교과서가. 엄마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아이 복습은 자기 교과서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와서 교과서를 보면 아이들이 엄마 교과서에 별 내용이 없어.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것이 문제집입니다. 교과서와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평가 문제집. 적어도 주요 과목 4-5가지 과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평가 문제집. 문제집을 펴서 오늘 어느 부분을 배웠는지 문제집에서 고릅니다. 문제를 고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면 깔끔하게 단원별로 하루에 하나씩 풀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진도가 늦게 나가고 또 학교 행사가 있어서 막 2-3주 넘어가다 보면 한 단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참고되는 비디오를 보고 1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진도를 전혀 안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펼쳐서 오늘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세 문제밖에 풀 게 없네.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오늘 뭐 배웠지라고 문제집을 보면서 내 지식을 열어보는 과정에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문제는 중요한 내용이 문제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취약한 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요점인지 모르겠다. 이 점을 보완해 줍니다. 문제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교과서에서 찾아보거라 라고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요점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꼼꼼한 성격의
여자아이들 요점 노트를 만들고 싶은데 쓰다 보니까 베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요점을 파악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중요한 것 같아서 왠지 요점 노트에 빼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베끼게 돼요. 그런 실수를 줄이게 하는 것이 문제집을 참고하는 것. 문제를 보고 오늘 처음 배운 내용을 문제 처음 보는데 맞추면 이상한 겁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끝. 이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문제집에 그냥 흔적을 남긴 거지. 문제를 보고 이걸 풀기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프린트 노트 교과서를 다시 찾는 게 그 과정이 공부가 됩니다. 이 문제를 위해 찾아보는 것. 찾다 보면 교과서에 이게 있었네. 알게 되죠. 프린트에 이게 있었네. 새롭게 자기 인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도구가 되고 핑계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그렇게 샅샅이 찾아서 풀고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책을 보고 풀었는데도 틀린 게 나옵니다. 그럼 틀린 문제를 다시 풀기 위해서 다시 찾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습니다. 아, 여기다 치사하게 함정을 팠네. 이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파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틀린 부분은 또 봅니다. 교과서 프린트 노트를. 자연스럽게 나에게 딱 맞는 복습이 됩니다. 그죠? 이런 복습을 학원에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학원에 인터넷 강의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학원에 가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긴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지만 내가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고 어느 부분에서 교과서를 샅샅이 안 봤는지 선생님은 알 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을 여기가 별표 3개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뿐이죠. 내 복습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살짝 졸죠? 나 여기 졸았어. 표시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교 수업은 재방송이 안 되니까. 이 다시 보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별표야. 학교 선생님도 설명을 조금 애매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내가 다시 봐야 되겠어. 별표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집에. 복습할 날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수업 중에. 복습을 자꾸 하다 보면 수업을 듣는 태도도 진지해지게 마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이들별로 이제 수준 차이가 나는데 한 중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수업 이제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을 오히려 꼼꼼히 하기를 권하십니다. 예습을 꼼꼼히 하면 학교 선생님의 그 수업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화하듯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시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학교 수업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니면 어떤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지루하거나 그래서 나는 저 선생님을 집중하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목은 예습을 많이 합니다. 예습을.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과목, 성적이 조금 낮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듣고 집에 와서 복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였어? 별것도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긍정적인 웃으면서 수업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꼴찌들에게 미션을 하나씩 줬습니다. 너네들 수업 못 알아듣겠지? 네, 못 알아들어요. 그럼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씩 웃고 선생님을 한번 바라봐라. 이게 미션입니다. 너무 편하네요. 필기를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풀으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씩 웃고 선생님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선생님하고 알든 모르든 끄덕이를 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게 미션입니다. 6개월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꼴찌니까. 씩 웃다가 끄덕끄덕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희한하죠.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난 모르겠어.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기까지 막 튕겨나간다는 거죠. 뭐가 이해할 만한 설명이 들어와도. 근데 씩 웃다가 끄덕끄덕하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냥 해피한 거예요. 모든 수업 시간이.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복습을 할 때도 이제 이해가 되네. 그냥 즐겁게 하는 겁니다. 예습을 할 때도 이제 이해가 되네. 예습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복습을 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진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때는 진짜 몇 문제 풀고 끝나는 날도 있고 어쩔 때는 풀 문제가 없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머리를 씁니다. 오늘은 책을 안 가져가도 되겠다. 진도 안 나갔으니까. 그게 살아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책을 집에 싸들고 가야 될지 판단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집에 몸뚱이만 와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오늘 복습할 게 있어, 없어.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성공입니다. 집에 와서 복습할 시간은 사실 얼마 되질 않습니다. 채점하고 풀고. 그리고 나서 복습이 끝나면 한 10분 한 과목당. 그렇게 넘질 않습니다. 문제풀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 뒤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이가 뭘 묻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단어 뜻을 모르겠어. 아니면 이거는 모르겠어 엄마. 그럼 엄마는 압니까? 엄마도 모릅니다. 엄마도 모르는데 엄마도 모르지. 근데 엄마에게는 통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니까. 분명히 이게 앞단원에 나왔을 거라는 통찰력. 얘가 샅샅이 뒤져보지 않아서 이런다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걸 빌려주시는 겁니다. 아마 앞단원에 있겠지. 여기를 한번 다시 읽어봐.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은 깜짝 놀라죠. 엄마는 어떻게 알아? 마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양말을 엄마는 어디서 찾아온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엄마의 통찰력이 있어요. 또 그 뜻을 모르면 추측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스마트폰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기능이 사전입니다. 찾아봐. 엄마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찾아보게 해주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교과서 안에서 단어 뜻을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야 라고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완벽한 하나님이어서 딱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함께 공부를 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게 훨씬 받아들이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읽고 같이 찾았을 때 그 속도에 맞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찾기 위해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죠. 또 이렇게 영한사전, 영영사전, 한영사전 번갈아 찾다 보면 영어 단어가 옆에 써 있어서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관계가 뭐예요? 관계. 사회 공부를 하다가. 농토에 물을 대는 것을 관계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물 숫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물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어 자체. 관계가 뭐야. 옆에 써 있는 한자를 알 턱도 없고 사전을 찾으니까 워터링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 어쩌군가 보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물과 관련된 단어인가 보다. 뒤에 관계농업, 관계수로, 관계시설 계속 그 단원의 설명이 나와도 그냥 물에 관련된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가 사전을 함께 찾는 것, 교과서에 있는 단어 뜻을 한번 보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도움이 됩니다. 다시 복습으로 돌아와서 복습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예습을 뒤를 조금 훑어보면 예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치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습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일 시간표를 딱 봐서 내일 시간표대로 교과서를 싹 준비해 놓고 내일 준비를 다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책가방이 이따만해져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복습은 이걸로 하고 예습은 이 책으로 하고. 그래서 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예습을 따로 한다는 것은. 실천해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복습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뒤를 조금 더 보는 것, 교과서를 훑어보는 것. 그렇게 하고 덮으면 이 수업이 이틀 후에 들었을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훑어봤다는 그 잔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예습의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습을 할 때 너무 꼼꼼히 읽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꺼운 글씨, 그 다음에 그림, 도표, 그냥 눈에 띄는 것, 이런 것만 눈에 익숙하게 해놓고 이런 내용을 하겠구나. 내가 지금 복습했으니까 연관이 되겠죠. 이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예습을 마치면 됩니다. 어떻게 지도하실지 그려지십니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지셔야 집에 가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방법이죠. 할 수 있죠. 근데 엄마도 사람이라서 화딱지가 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학습 도움을 주시면 안 됩니다. 매일 안 하셔도 상관없고 굉장히 얘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은 날 딱 몇 번만 정확하게 도움을 주면 얘가 그 방법을 스스로 합니다. 얘도 맨날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오늘 공부가 왠지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설명해 준 방법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조금씩 시도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끔 엄마 시간 날 때, 엄마 기분 좋을 때, 이 아이도 굉장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둘이 말이 잘 통할 때, 이럴 때 도움을 딱 정확하게 몇 번만 주시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잘하고 싶은 욕심이 누구보다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예습까지 그렇게 하고 마치면 그날의 예복습이 끝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끝날까를 궁리하면서 애를 씁니다. 10분 집중, 20분 집중 이렇게 시간 정해주면 그 안에서 다 해치웁니다. 조금 팁을 하나 드려볼까요? 인터넷 하는 거, 스마트폰 보는 거, 뭐 게임 하는 거 이런 것을 시간 제한을 한번 줘보십시오. 너 스마트폰 그렇게 하는 거를 엄마가 딱 한 10분만 네 마음껏 해라. 거기서 쇼핑을 하든지 뭐 연예인들 기사를 읽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보다가 10분이 되면 딱 끄죠. 어른들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10분 동안 빨리 하려고 막 광속으로 이걸 봅니다. 메시지를 보내면서 막 옆에 자기가 원하는 걸 10분 동안 다 하려고. 그런데 마음을 먹고 해보면 자기가 하던 그 스마트폰의 버릇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 친구들 몇 명 안 되고 몇 명 보내다 보면 그리고 뭐 늘 가는 그 뭐 사이트들 늘 게임 조금 하던 거 그냥 그런 게 마음 먹고 하니까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들척이니까 맨날 이것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공부가 하다가 안 풀리니까 괜히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공부가 끊어지면 이거 복습하는데 한 5분이면 돼. 10분이면 돼. 이거 2문제만 풀면 돼. 공부가 딱딱 끊어지면 그 사이에 잠깐 스마트폰 보고 자기의 자율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히 시간을 스마트폰에 쏟지 않습니다. 공부가 끊어지지 않으면 오늘 잘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면 잘 언제 시간이 가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직도 7시네 언제 밥 먹나 공부가 끊어지질 않으면 그렇게 지루해진다는 것이죠. 짧게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EBS의 굉장히 그 유명한 한국사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 중위권의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본인의 성적은 중위권이면서 1등처럼 공부를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바짝 앉아서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자기가 그게 잘 안 되는데 될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것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자. 짧게. 그래서 10분짜리 성취감, 5분짜리 성취감, 2장짜리 성취감. 이렇게 작은 것들을 자주 접해야지. 그렇지 않고 2시간짜리 성취감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면 그 안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늘어져 버리고 잠이 오고 언제 밥 먹나? 자꾸 밖에 나가게 되고. 짧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중학생들은 허술합니다. 생각은 이만큼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고 머리가 따라주질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숙제, 복습, 예습. 이게 끝나면 그 후에 추가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추가 공부는 이제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독해집, 뭐 영문법, 무슨 뭐 최고난도 수학, 응용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보통 사교육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런 책을 기본으로 끼고 다닙니다. 그거부터 하고 있어요. 중학교 3년 동안 그 기초를 다져야 된다고. 이것만은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고 자꾸 학원 선생님이 강조를 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거 다음에 이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가 공부는 복습, 예습 다음에. 분명히 시간이 남습니다.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저녁 식사 전에 복습과 예습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 와서 늦어도 5시 전에는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전에 복습 예습이 끝나고 공부 습관이 잘 안 들여져 있는 아이들 같으면 여기서 공부를 딱 끝내도 좋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그냥 테레비 보고 자유롭게 강아지랑 놀고 좀 책 좀 읽고 그냥 일찍 자고 이렇게만 해도 좋습니다. 공부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아이라면. 이것만 해도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어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자유롭게 노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추가 공부는 저녁 식사 이후에 덧붙입니다. 그것도 2~3시간 왕창 덧붙이면 안 됩니다. 어떤 책으로 어떤 공부를 할지 아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공부. 엄마가 내준 숙제, 선생님이 내준 숙제 말고 내가 나에게 정한 내 공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 무슨 책으로 공부할래를 생각하는 것부터가 훈련입니다. 아마 동생들 조그만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다면 골라봐. 네가 보고 싶은 책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조그만 아이들은 귀여운 대답을 합니다. 색칠 공부할래. 뭐 종이접기 할래. 아주 조그만 어린이들이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중학생들이니까 네가 원하는 책, 네가 원하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스스로 골라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책이 너무 어려워. 아니면 나 다른 과목 할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맞는 공부,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에게 뭐 학습지를 시키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 공부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게 하고 분량도 스스로 정하게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이 분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다. 많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하다가 늘어진다. 하기 싫어진다. 이러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또 끊어야 돼요. 끊는 건 그냥 혼자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쉬는 게 아니고 아빠랑 뉴스를 함께 본다든지 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렇게 어떤 크게 끊어지는 이슈가 있어야 그 다음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그래서 늘 보는 텔레비전, 늘 보는 뉴스, 늘 보는 미니 시리즈 이게 아니고 공부 사이사이에 전략적으로 끼워 넣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그 고등학생들이 막 수능 만점자 이런 친구들이 텔레비전 볼 거 다 봤습니다. 이렇게 늘 말하는 이유가 전략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공부 사이사이에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보느라고 다른 공부를 내팽개쳤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이대로 따라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 이거는 이 계획표 주인이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귀결이 된 것이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시작은 그 원리입니다. 숙제, 복습, 예습, 추가 공부를 해보면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 이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후에 간식하고 잠깐 휴식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복습, 저 안에 숙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습. 굉장히 큰 칸으로 되어 있는데 저 시간이라는 거지 저 시간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뭐 독서니 뭐 영단어 공부니 저런 게 있는데 사실 저게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추가 공부, 영어, 수학 추가 공부만 있습니다. 추가 공부도 사실은 한 과목만 했었어요. 영어만 쭉 하고 수학만 쭉 하고. 근데 너무 지겨운 겁니다. 맨날 하니까. 그래서 요일을 바꾼 겁니다. 하다 보니 지겨워서 방법을 바꾼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몇 년에 걸리는 일이에요. 몇 년이라니까 갑자기 가슴이 절컥 내려앉으시죠. 이걸 굉장히 잘 하셨던 어머님들도 애하고 싸우고 울고 이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게 3년 정도. 1, 2년 안에 끝냈다 이런 어머니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물론 그 3년이 처음에만 힘들고 점점 쉬워지는 3년이었겠죠. 근데 가만히 놔둬도 혼자 잘하더라. 결과를 보니까 3년 정도가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도와주는 기간은 충분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 앞에 왜 이렇게 독서가 있고 영단어 공부가 있고 왜 이러는가? 이것은 밥 먹고 갑자기 책상에 앉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되죠. 밖에서 텔레비전 소리 들리죠. 옆에서 개는 짖죠. 동생은 떠들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집중시켜줄 준비 운동이 살짝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 독서입니다.
독서도 내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추리소설 이런 겁니다. 이 학생의 경우. 그래야 내가 책상에 딱 앉아서 집중을 확 할 수 있죠. 초반에. 독서만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책상에 앉아서 계속 외우려니 너무 지겹고 안 하자니 모르는 단어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매일 10분씩 조금 넣기로 한 겁니다. 저거를 뭐 저녁 시간에도 넣어보고 주말에도 넣어보고 여기저기 했었는데 실천율이 너무 안 나옵니다. 저렇게 했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더라라는 결과치. 뭐 드라마도 있고 독서도 있고 주말에는 공부 시간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왜? 학교를 안 가니까. 복습할 게 없습니다. 밀린 복습을 하거나 추가 공부를 하던 것 중에 약간 빼먹은 거를 하는 정도 주말에는. 그리고 공부 계획이 헐렁한 것이 주말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계획표를 결과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아 저대로 따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백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식사 한 줄만 놓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숙제 하나만 놓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차츰차츰 하나씩 복습을 시작하고 그게 건강한 방법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때 조금씩 추가합니다. 복습 뒤에 예습을 덧붙여보고 그게 또 잘 굴러갔을 때 그 다음에 추가 공부를 조금 해보고 근데 아이가 하는 걸 보니 주말에 복습할 게 밀린 복습이 너무 많다. 아니면 추가 공부가 너무 많다. 이건 보완이 아니라 완전 주말용 공부가 돼버렸다. 이러면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뭔가 주중에 공부가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아이는 학원 다니고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시면 어떤 요일만 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학원을 안 가는 요일, 학원을 덜 가는 요일. 그 요일만 정해서 우선 시작은 해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그 아이의 건강한 공부를 위해서 또 사교육을 하더라도 내가 사교육을 활용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제일 먼저 아이들이 원하고 또 사교육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성장기 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걸 도움을 여러분들이 주실 때에는 공부 친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아주 위대한 어른의 입장이 아닙니다. 아침에 식사를 챙겨주시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복습, 학교에서 가져온 교과서 프린트 노트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습을 하고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몇 장 더 넘겨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이게 잘 되면 공부를 추가합니다. 추가 공부를 내가 원하는 공부, 원하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 이틀 만에 된다고요? 아니요. 몇 개월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아이들은 쉬운 방법부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도와주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아야 됩니다. 엄마가 힘들어버리면 아이들이 느끼고 엄마의 말에 도끼가 있으면 아이들은 다가서질 못합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우선 건강하게 자기주도성을 가지시고 그 태도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